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입니다. 책이 엄청 두꺼운데요. 5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와, 만성질환과 암을 위한 자연치유 백과사전 같은 그런 느낌? 책 앞쪽에 각 질병들에 대한 인덱스가 있어서 해당 부분만 찾아 들어가 내용 및 실천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초반은 전인치유, 즉 자연치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들으셔야 나머지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중반은 질병별 자가실천법인데 이건 이번 영상이 아닌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은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해독 및 면역 증강요법들에 대한 것인데요. 질병별 자가실천법보다 왜 면역 증강요법들을 먼저 다루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질병들의 실천법들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게다가 해독이나 면역 증강요법들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예방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에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이나 암치유에 현대의학과 자연치유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자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피의 오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피를 해독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 다음 4가지만 다스리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4가지는 호흡, 음식, 활동, 마음입니다.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들도 이 4가지의 기초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함께 들어보실까요? 기본이 회복되면 쉽게 치유된다. 삶의 기본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병은 쉽게 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의학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돌아볼 때 사람들에게 병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었고 고혈압, 당뇨, 비만, 암 같은 만성 난치병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 시대 인류는 맨발로 흙을 밟고 햇볕을 쬐며 돌아다녔습니다. 먹을거리는 주로 흙에서 나는 식물이었고 날이 어두워지면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과로와 긴장과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인류 태초의 유전자는 오랫동안 이런 환경과 생활 양식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유전자의 손상과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 병이 없었습니다. 유전자란 인체의 설계도이자 생리기능의 프로그램입니다. 질병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앙은 농업 목축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들과 함께 모여 살게 되자 동물에 기생하던 벼룩, 진드기, 세균, 바이러스 등이 사람에게 옮겨와 병원균이 되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박쥐, 돼지, 낙타 같은 동물에게 기생하다 사람에게 감염된 인수 공통 병원체입니다. 산업혁명기에 들어와서 낫기 어려운 난치병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전할수록 환자 수는 더 많아지고 병은 더 잘 낫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환경은 사육동물처럼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햇볕이나 흙과는 멀어지고 먹는 음식도 대부분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환경도 천지만물과 화목을 이루지 못해 분노, 두려움, 절망 따위의 어두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을 인간의 유전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환경과 유전자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가 유전자의 손상과 변질을 초래하여 온갖 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곧 사람이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병을 만든 것입니다. 병에서 벗어나려면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태초의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토리나 콩을 햇볕, 흙, 신선한 공기가 없는 어두운 벽장 안에 가두어 두면 부패하게 됩니다.
벽장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도토리와 콩을 꺼내 흙에 심고 햇볕을 쬐면 씨눈의 유전자에 생기가 돌아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병을 가진 환자라도 맨발로 흙을 밟고 햇볕을 쬐며 흙에서 자란 식물을 주로 먹고 깊은 생기호흡을 하게 되면 도토리와 콩이 살아나듯이 그 환자의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복구되어 병이 사라집니다. 육체의 환경을 바꾸듯이 마음의 환경도 벽장 속 같은 어두운 마음을 햇볕처럼 밝고 따뜻한 마음, 흙같이 부드러운 마음, 신선한 공기같이 생기 넘치는 마음으로 돌려놓으면 유전자가 태초의 창조 질서로 회복됩니다. 생기가 회복되어 병이 저절로 낫게 됩니다. 생기를 회복하고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많은 병증의 치유 처방이 이 병이나 저 병이나 별 차이 없이 같아 보이는 이유는 삶의 기본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면 어떤 병증이라도 쉽게 낫기 때문입니다.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전인치유의 기본 원리. 병을 선택할까? 건강을 선택할까? 저는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수련받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겠다라는 자만심, 곧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한때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을 지냈고 잠시 개업도 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제 자만심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류머티스, 만성 간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약을 써도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통증 환자들은 약이나 수술로 잘 낫지 않습니다. 암 환자를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치료했는데 재발하여 다시 찾아왔을 때나 제 손으로 수술한 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볼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은 분명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진단, 응급환자 치료, 교통사고 등의 수술, 예방의학, 공중보건의학 등에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치료에서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은 간암 환자가 치유되다. 그런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60세 남성 간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라도 통증을 멈추게 할 만한 진통제 정도를 처방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더 치료할 여지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연치유 의사인 와타나베 쇼의 저서 현대병에의 도전, 고다 미스오 교수의 생체식 건강법, 하버드 보건대학원 닥터 버나드 라운의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등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들 자연치유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 왜 암과 같은 만성질환자를 치유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결과만 치료하려 하기 때문이다. 병은 자연의 질서를 떠난 것이니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쉽게 낫는다. 저는 이 간암 환자에게 자연치유의학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라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이미 치료 불가능이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묫자리를 봐두고 수의도 맞춰놓은 임종 직전의 환자였기에 제가 제안한 실험을 기꺼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채소즙, 생채식,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을 먹고 피부 호흡을 위한 풍요, 사지운동, 햇볕 쬐면서 땅을 밟으며 맨발 걷기, 커피 관장, 마음에서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믿고 상상하기 등 자연치유에서 권하는 요법을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그 환자는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암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암이 어떻게 사라지고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신부전 환자가 자연 치유되다. 비슷한 시기에 심장 판막에 장애가 생겨 심장이 축구공만하게 커진 50대 여성 신부전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며 한 번만 왕진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서 보니 환자는 손을 들지 못했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숨만 쉬지 않으면 시체와 마찬가지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자도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2달 만에 깨끗이 좋아져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려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모관 운동, 즉 두 팔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미세 진동하는 운동을 자주 하게 하고 식사로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며 단중에 쑥뜸과 커피 관장을 몇 차례 하고 이미 완쾌되었다고 믿고 상상하게 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특히 이분의 커피 관장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숙변을 어마어마하게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2달가량 국립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달 동안 쾌변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은 심장만 보고 있어서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 서양의학의 맹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후 이 여성 환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곧 죽을 수밖에 없던 두 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제가 배운 서양의학이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응급의료로 살려내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매우 무력함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상한 의사가 되어버리다. 이렇게 낫기 어려웠던 환자가 좋아지자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의술이라도 가진 줄 알고 암 환자들과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찾아와 아주 난처했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실험을 좀 해보았을 뿐인데 난치병 환자들이 밀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일본과 미국의 자연치유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은 지금 저를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외과 의사라면 수술하고 약을 써야 하는데 저는 수술이나 약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생채식과 절식을 권하며 병이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니 상식적인 의사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의사 노릇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건강과 질병을 볼 때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하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예로 들어보지요.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오래 쓰면 뇌경색이 올 수 있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협심증이나 더 나쁜 병으로 갈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혈압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며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들은 좋은 의도로 혈압약을 줍니다. 심장이 죽을 듯 압력을 높여 과로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장이 망가지거나 높은 압력이 혈관 벽을 때려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오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혈압약을 먹게 하는 겁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저희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것에 관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독이 많이 쌓이면 말초혈관이 막혀 세포 내에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고 체온이 떨어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때 미숙한 어린 세포가 생존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암입니다. 이처럼 질병을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인류의 질병 유형이 급성 세균성 질환에서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장애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 만성 통증, 만성 염증 질환,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불면증 같은 정신신경질환 등 많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질병의 중심 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질병입니다. 왜 이 병들은 잘 낫지 않을까요? 세균성 질환의 경우 병을 일으킨 특정한 세균을 찾아내 항생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병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성 퇴행성 질환인 생활습관병은 그동안의 식생활, 활동, 마음 상태, 사회 환경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조건, 방식, 습관, 환경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을 찾아내 항생제 쓰듯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치유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맑은 냇물은 늘 깨끗하지만 막혀서 잘 흐르지 못하는 더러워진 물은 부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와 여러 종류의 세균이 서식하게 되는데 이 물에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뿌린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물이 맑아지고 잘 흘러야 벌레나 세균이 서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피를 그대로 둔 채 혈압약, 당뇨약, 항암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하여 잘 흘러가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고 평화롭게 만든다면 병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환자들의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만성통증, 자가면역 질환 등 수많은 만성질환이 거의 다 이 원리에 따라서 쉽게 해결되었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한두 달 내에 약 없이 완치됩니다. 20년 동안 온갖 병으로 고통받은 유방암 환자가 나았다. 약 7, 8년 전에 뉴욕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유방암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체중이 80kg 정도로 비만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의 병력을 보면 고혈압, 당뇨, 심한 탈모, 망막장애, 갑상선 질환이 있었고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어깨나 허리 통증이 심했고 척추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또 심한 지방간과 자궁근종, 그리고 신장 기능 장애, 하지 정맥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병증들을 약과 수술로 치료해 왔는데 그 병들이 진행되어 유방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왜 이런 병증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지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해하시죠? 이 환자는 이번에 유방암 수술을 받을 차례가 되었지만 제가 쓴 책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저는 찾아오는 모든 환자분들의 모발을 검사해서 피 속에 중금속이 있는지, 영양소의 과부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후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약 2주간의 생체식 요법을 하게 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6개월 정도 생체식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 유방암 환자는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의 병이, 마음은 갈등의 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당시 복용하던 많은 약을 끊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서 2주간 생체식 요법을 하고 커피 관장을 여러 차례 하고 피부 호흡, 즉 풍욕을 하고
흙을 밟으며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가르쳐 모든 사물이 다 곱고 좋다고 바라보기 연습을 2주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2주 뒤 그분은 복용하던 약을 더는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혈당과 혈압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가 섬유소 절식을 진행했더니 그분이 앓던 수많은 병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6개월 동안 생체식 요법을 계속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체중이 80kg대에서 60kg대로 줄고 피부가 너무 고와져 이웃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유방암 크기도 8cm에서 6cm 정도로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를 받아들여 수술을 받았는데 몸의 해독이 잘 되고 면역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 8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몸의 치유는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마음의 치유는 긍정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병은 자신이 치유한다. 마음의 의학. 병증을 먼저 치료할까? 마음을 먼저 치료할까? 도무지 낫지 않는 암 환자나 심장병 환자, 자가면역 질환 환자, 통증이 심한 환자 등에게 식습관을 바꾸게 하여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니 환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자연치유법을 소개하고 실천하게 했는데 여전히 낫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잘 나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걸까 궁금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상상으로 치료된다.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칼 사이먼트는 방사선 치료 전문의입니다. 심신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지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로 내 몸에 있는 암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간다고 믿고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긴장 이완과 상상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이먼튼이 만난 환자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전투기 조종사로 고엽계 후유증으로 후두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의사들은 더는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이 가슴에 다 퍼져 목과 가슴을 눌러 물도 잘 넘기지 못했고 숨쉬기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 환자를 사이먼튼이 만났습니다. 이제 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튼은 고요한 곳에서 이 환자에게 아랫배로 숨쉬는 호흡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내 목과 가슴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이듯 다 녹여 발바닥으로 빠져 내려간다고요. 계속 상상하면서 약 2주 정도 지나자 이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고 몸에 힘도 생겼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이먼튼의 이 치료법은 권위 있는 암 교과서인 암 캔서에 실려 정식 의학 치료법으로 공인되고 인정받았습니다. 사이먼튼은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에게 훈련받은 의사들이 10,000명 가까이 되며 이 상상법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서양의학에 접목한 미국 의사 디펙 초프라도 이와 같은 명상법을 사용합니다. 암 환자에게 암이 다 나아 완전해졌음을 믿고 상상하게 합니다. 몸 돌보기로 건강해진 84세 간암 환자.
84세의 간암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 아마 한 달 내에 복수가 차고 한 계절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몸의 치유를 위해 피부 호흡, 혈액 디톡스를 위한 커피 관장과 레몬즙 관장, 깊은 심호흡, 여러 가지 식이요법, 맨발 걷기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특히 마음의 치유를 제대로 하시길 권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병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 건강을 바라보고 건강만 생각하며 이야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바타 프로그램 중 몸 돌보기 훈련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마치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 몸이 아니고 귀여운 강아지처럼 대하면서 다 나음을 입어 감사합니다. 완전케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10,000번 소리내어 말하라고 했습니다. 10,000번 하려면 보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이분은 만 2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뉴저지의 췌장암 환자도 상태가 나빠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나는 나인 것이 행복하다. 나는 다 나았다. 라며 온종일 말했다고 하니 50,000번씩 매일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 있음을 이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산책으로 행복해진 50대 췌장암 환자. 암 환자들 대부분은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는 아바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지녔던 두려움과 분노가 동기가 된 생각과 말을 속삭이고 그 다음 모든 대상을 축복하게 하는 거지요. 과거의 생각이나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경치와 소리와 세상 만물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면서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내 마음속 갈등,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천지만물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 모두를 아름답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까 했던 말,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돼서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합니다. 암에 걸린 내 육체를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다 나았고 완전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50대 여성 암 환자 한 분이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이 환자는 담관이 막혀 담즙을 내려보내지 못해 황달이 왔습니다. 우선 담즙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피부 호흡과 커피 관장, 생채소즙 마시기, 마음의 치유로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 갈등이 사라지게 하고 돌아오면서는 감사와 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암이 거의 8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배양한 NK 세포 주사요법도 병행했습니다.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케 됐다. 라는 말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나았다, 완전해져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나중에 검사해보면 여전히 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84세 간암 환자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암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지만 마치 암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용어로 암 면역 평형 상태, 암 휴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암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암을 지니고도 평화롭게 오래 살도록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치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많은 병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든지 결국은 세포가 고장난 것입니다.
사람은 세포뭉치이고 세포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인데 세포의 기능이 고장난 것입니다. 세포 안에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 속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세포액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이고 염색체 안에는 약 23,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추적해가면 결국은 유전자가 고장난 것입니다. 유전자는 전기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되거나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여 체계화시킨 유전체를 게놈,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것이 2003년입니다. 예전 유전학에선 유전자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 절제술을 한 것도 이 유전학에 따른 사례입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은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유전자를 후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병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더라도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타고난 유전자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환경과 마음의 환경, 이 두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방법.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여러 가지 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때 유전자만 고치면 병이 낫겠구나 하며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어 고치면 낫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합니다. 콩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유전자 조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에겐 생각이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 변질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환경과 육체의 환경을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지만 중요도를 따져보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70에서 80%,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육체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후성 유전학에는 두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돼지와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돼지 예는 육체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고 코끼리는 마음의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선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100%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야생돼지는 돼지열병을 전염시키기는 해도 돼지열병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한국에서도 조류독감 때문에 닭 3천만 마리를 폐사시키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당시 우리에 갇혀 있던 조류독감에 노출된 닭 2만 마리를 산에 풀어줬는데 다 좋아진 일화가 있었습니다. 산에 풀어준 닭에게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주사해도 발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에게는 병이 없는데 집에 갇혀있는 동물에게만 병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생동물은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며 돌아다닙니다. 사육되는 동물은 우리에 갇혀 살면서 땅을 밟지 못하고 햇볕을 쬐지 못해 피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먹이도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얻는데 집 짐승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화학물질로 오염된 사료를 주로 먹습니다. 야생동물은 밤에 깊은 휴식을 취하는데 집 짐승은 밤에도 우리의 불을 켜두어 사료를 먹게 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장이 손상을 입고 장내 유익균이 약화되어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오염된 내용물이 혈액을 오염시켜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수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현대 의학 연구 중에도 모든 병이 창자로부터 출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론은 자연 환경에 있는 동물과 인공 환경에 있는 동물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 목축 시대에 사람들이 야생돼지를 잡아 우리에 가두어 키우면서 집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돼지와 집돼지는 유전자가 같지만 야생돼지는 면역세포 유전자가 잘 작동해 병에 걸리지 않는 데 비해 집돼지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병에 잘 걸립니다. 이처럼 생명체가 어떤 자연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유전자가 잘 작동하거나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돼지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환경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바꾸면 고장난 유전자가 다시 제대로 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에게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땅을 밟고 햇볕을 쬐며 밤에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야생돼지처럼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맨발로 땅을 밟고 매일 햇볕을 1시간 정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도 유전자를 고장냅니다. 사람들의 전압을 재보면 200에서 1000mV의 정전기가 있는데 땅을 밟으면 전압이 0mV가 됩니다. 맨발로 땅을 밟거나 흙을 만지면 몸속 정전기와 활성산소를 땅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생돼지가 집돼지가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집돼지가 야생돼지가 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원래 타고난 유전자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작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기간 집돼지처럼 살면서 유전자가 변질되어 병이 생겼는데 자연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몇 달만 해도 쉽게 병이 낫게 됩니다. 마음의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돼지는 육체의 환경만 바꾸었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전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유전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머리가 좋고 감정이 풍부한 동물로 죽은 동료들의 상아가 잘려나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상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아를 지생하는 코끼리의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상아가 있으면 죽게 되니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유전자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혼동이 생겨 정상적인 세포를 외부의 적으로 오해하여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베체트, 루푸스, 강피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비관적인 신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신념이 작용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에게 자존감과 자신을 사랑한다는 신념을 갖도록 훈련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신과 화해하며 스스로를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마음을 바꿀 때 자가 면역 질환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암 발병도 내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암이 생겨도 방치해버린 결과입니다. 면역세포를 지휘하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살맛이 안 난다, 죽고 싶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때 유전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암을 잡아먹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 육체 환경을 자연의 환경으로 바꾸고 마음의 믿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치유의 힘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 스스로 낫게 하는 자연 치유법, 음식과 식사, 생채식 요법, 채소즙과 생채식으로 쉽게 낫는다. 생채식 요법은 피가 혼탁하게 오염된 결과 고혈압과 당뇨, 피부병 등의 병증이 나타났을 때 피를 맑게 정화하여 만병의 원인을 고치는 경이로운 자가치유법입니다. 병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눈빛이 고와지고 몸매가 아름답게 변하는 최고의 회춘법이기도 합니다. 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같은 현대의학의 치료에 앞서 3에서 6개월간 이 요법으로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강하자 수술할 필요 없이 회복된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양이 병이 아니라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오염된 피와 고장난 면역체계가 진짜 병이기 때문입니다. 생채식요법은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10여 종류의 생채소즙과 생채소, 싹틔운 바라현미와 곡식,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날것으로 먹는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나 이 요법을 환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채소즙과 생곡식가루를 만들어 먹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오랫동안 실천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래 실천법에서는 생채소와 생곡물을 중심으로 소개하지만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생채소를 저온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여기에 볶은 곡식과 견과류,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유기농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채식의 효과. 생채식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도록 도움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병적인 사람의 체질은 대부분 산성인데 생채식을 하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생채식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나 장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흡수 배설 작용을 좋게 하고 습관적인 변비를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생채식은 창자 내의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여 결과적으로 살균, 해독, 항암, 면역작용을 높여줍니다. 생채식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을 배설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성 질환과 당뇨의 근본 치유에 특효가 있습니다. 생채식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온화하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육식동물은 성질이 급하고 사납지만 초식동물은 성질이 유순하고 느긋하지 않습니까? 생채식은 특히 눈빛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는 최상의 미용법입니다. 생채식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류머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훌륭한 자가치유법입니다. 생채식 방법. 준비물.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생채소와 견과류, 오일, 과일, 곡식, 잎채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케일, 양상추, 무청, 쑥갓, 깻잎, 부추, 미나리, 파슬리, 엉겅퀴, 신선초 등. 뿌리 줄기채소, 당근, 비트, 무, 마, 더덕, 연근, 도라지, 고구마, 샐러리, 약혼, 양파, 마늘, 오이 등. 견과류, 호두, 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 땅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유기농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등. 과일, 과일은 제철에 난 것이 좋으며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당뇨 환자는 감이나 곶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곡식,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고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 현미찹쌀,
생채식 재료로 쓰지 말아야 할 채소, 고사리, 토란, 가지, 버섯 등은 날 것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로 조리해서 먹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생채소를 씹기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는 채소 범벅이나 생즙 등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생채소와 곡식 먹는 법. 생채소와 해조류 먹는 법. 1. 다양한 색깔의 유기농 잎채소 4에서 5종류 이상과 뿌리나 줄기채소 4에서 5종류 이상을 고릅니다. 잘 씻은 다음 채소들을 가늘게 채 썰어 큰 그릇에 담아 섞어줍니다. 2. 여기에 볶은 깨소금, 볶은 깨 70%, 볶은 소금 30%를 뿌려 간을 맞춘 다음 살짝 구운 김에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볶은 깨소금 대신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혼합한 드레싱, 생과일을 직접 갈아 만든 드레싱, 코코넛 오일이나 기, 유기농 겨자 소스 등을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식초, 된장, 볶은 소금, 양파, 들깨, 참깨, 마늘, 사과 등을 믹서로 섞어 만든 소스를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영양 성분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 아니고 기름기로 분해되는 지용성이므로 코코넛 오일, 기,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이나 호두, 잣, 아몬드처럼 기름기 있는 견과류와 함께 드셔야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3. 생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의 해조류는 초장이나 양념장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생현미, 잡곡가루 먹는 법. 1. 싹 틔운 바라현미와 바라현미 찹쌀을 1:1 비율로 섞어 잘 씻습니다. 2. 씻은 곡식을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 방앗간에서 빻거나 분쇄기로 가루로 만듭니다. 3. 생곡식 가루 2에서 3숟가락, 밥숟가락, 약 70g이 1회 분량입니다. 4. 생곡식 가루만 잘 씹어 먹어도 되고 따뜻한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다음 50에서 100번 이상 잘 씹어 먹습니다. 침이 덜 섞이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많이 씹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맑은 된장국이나 두유와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볶은 곡식 먹는 법. 생곡식 가루만 먹기 불편하면 약간의 볶은 곡식을 곁들여도 됩니다. 통곡류는 껍질에 섬유질과 영양분이 풍부한데 문명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러한 섬유질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약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곡식을 쪄서 말린 후 볶으면 껍질이 탄화되고 섬유소에 균열이 생겨 영양물질이 소화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또한 곡식을 볶을 때 생기는 탄산칼륨이 체내의 노폐물, 독소, 기름기를 녹여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 현미, 현미찹쌀, 검정쌀, 콩, 조, 수수, 옥수수 등을 준비합니다. 성질이 냉한 볼이나 밀은 가급적 피합니다. 2. 준비한 곡식을 잘 씻어서 스팀으로 찝니다. 3. 찐 곡식을 채반에 골고루 펴서 햇볕이나 실내에서 1에서 2일 정도 말립니다. 딱딱하지 않고 약간 고슬고슬할 정도로 말려야 볶은 후에도 아삭아삭하게 씹히고 맛도 좋습니다. 4. 팬이나 냄비를 달군 후 말린 곡식을 3에서 5분 정도 볶습니다. 5. 먹을 때 침과 잘 섞이도록 많이 씹어서 먹습니다. 절식법. 절식으로 체내 노폐물을 대청소한다. 절식이란 평소 먹던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 생채소즙, 볶은 현미차, 생강차나 감잎차, 죽염, 더운 물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단식이라고도 합니다만 단식은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굶는 경우를 말하고 절식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식사 대신 대용식을 섭취하는 걸 뜻합니다. 절식 기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3일, 5일, 7일, 10일 등으로 정하고 절식 전엔 준비식 기간을, 끝난 후엔 회복식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갑니다. 절식의 원리와 효과. 절식하는 동안
우리 몸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분으로 지탱합니다. 칼로리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니 몸속의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 노폐물, 여러 독성 물질, 노화된 조직이나 세포, 염증 세포나 암세포, 죽은 세포 등 많은 불순물을 분해하고 연소시켜 칼로리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식을 쓰레기 재활용, 찌꺼기 대청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세포 등은 절식하는 동안에도 손상되거나 분해, 연소되지 않습니다. 절식으로 몸속 찌꺼기는 대청소되는 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롭고 건강한 세포의 생성과 발육은 빠르게 촉진됩니다. 절식 기간에 혈당치나 혈중 단백질이 정상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노폐물과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사라지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나 영양분은 필요한 만큼 새로 만들어지고 재합성되기 때문입니다. 절식하는 동안 간, 콩팥, 폐, 피부 등 배설기관의 노폐물 배출 기능은 더 활발해지고 세포 정화 능력도 더 좋아져 신속하게 몸이 깨끗해집니다. 이 기간에 오줌을 통해 나오는 독소 농도는 평소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줌 색깔은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며 악취가 나는 대변도 대량으로 나오고 냄새나는 땀과 가래, 콧물, 눈꽃 같은 점액도 더 많이 나옵니다. 호흡수도 증가하여 탄산가스 배출이 촉진됩니다. 절식하는 동안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과 대사기관들이 휴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절식 후엔 음식물의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져 몸속 노폐물의 축적과 정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식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로 머리가 맑고 눈이 밝아졌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정신과 신경 기능도 좋아지고 내분비 기관의 호르몬 분비도 함께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절식으로 세포와 조직에 쌓여있던 온갖 노폐물과 독소가 사라지면서 건강한 세포의 기능이 강화되므로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높아지며 인체는 더 젊어지고 얼굴과 피부와 눈빛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절식 방법. 절식은 준비식 1, 준비식 2, 절식, 미음 회복식, 죽 회복식으로 구성됩니다. 절식 후 회복식 기간과 식사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식 프로그램 식단. 절식 프로그램 식단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단은 2번에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제 목소리는 절식 및 절식 후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식하는 동안 건강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두통, 어지럼증, 복통, 구역질, 피부 발진, 전신 근육통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내에 반드시 사라지므로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어떤 약물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식을 마친 후에는 각 절식 기간에 따른 회복식 기간과 식사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복식 후 약 한 달 동안은 우유와 유제품, 설탕, 밀가루 음식, 육류, 생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너무 찬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친 음식 등은 삼가야 합니다. 떡과 빵, 과자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과 담배, 커피도 삼가고 금욕 생활을 합니다. 절식 후 회복식 기간부터 약 한 달 동안 과식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식하면서 점차 식사의 양을 늘리고 음식을 오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절식해서는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심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진행성 폐결핵, 체력이 고갈된 말기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인슐린에 의존하는 중증 당뇨, 복수가 있는 간경화, 신장 투석 중이거나 중증 만성 신장질환,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은 절식하면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과 휴식, 햇볕 쬐며 맨발로 걷기. 운동 중 가장 좋은 운동은 햇볕을 쬐며 맨발로 흙을 밟고 걷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최상의 해독 및 면역 증강 운동법이며 생기로 재충전시켜주는 아주 좋은 요법입니다. 아침, 낮, 저녁, 하루 3회, 가능하면 더 자주 1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해도 좋고 걸음걸음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 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온갖 대상들을 마치 예술작품 감상하듯 바라보며 말을 걸거나 하나하나 그 대상의 숫자를 헤아리면 생각이 줄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속삭이는 연습을 하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생각이 사라져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발로 흙을 밟으며 걸으면서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만세 부르기를 해도 좋습니다.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냉기입니다.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5에서 6배 증강된다는 면역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체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신욕, 욕조에 38에서 42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을 채우고 배꼽 아래 하반신을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상반신은 물 밖에 있어 심장은 열이나 물의 압력에 따른 부담을 받지 않게 하고 콩팥 등 하반신 기관만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목욕 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 또는 본인이 기분 좋을 정도로 하되 무리하게 땀이 날 정도로 오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 이 책에서 따로 소개하는 몸 돌보기 방법을 동시에 실행해도 좋습니다. 수족 온욕. 반신욕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반신욕하는 것이 무리인 중환자나 노약자라면 손과 발만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담가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냉온욕. 14에서 15도씨의 냉수욕과 41에서 43도씨의 온수욕을 1분간씩 번갈아 하는 목욕법입니다. 온욕으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의 수분, 염분,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고 체액의 산, 알칼리 불균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온욕은 땀 흘리는 것을 막고 산, 알칼리 평형의 유지,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 냉탕에 1분 동안 들어갔다가 온탕에 1분 동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보통 7에서 11회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1회는 냉탕과 온탕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횟수는 본인이 기분 좋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단, 냉탕에서 시작해 냉탕으로 끝내며 냉탕과 온탕 각 1분을 지켜서 합니다. 욕조가 하나이면 욕조에는 따뜻한 물을 채우고 냉수욕은 샤워기로 할 수 있습니다. 금붕어 운동, 척추교정과 위장관 연동운동 촉진. 이 운동은 딱딱한 방바닥이나 평상 위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동작을 빠른 속도로 하는 것입니다. 금붕어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척추의 비뚤어진 증세가 호전되고 척추신경 압박이나 말초신경 마비를 풀어주어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아줍니다. 이 운동은 위나 장에도 자극을 주어 위장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및 배변 기능도 좋게 합니다. 골수에도 자극을 주어 적혈구 생성 기능을 도와 조혈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금붕어 운동 방법.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몸은 일직선으로 펴고 두 발끝을 가지런히 두고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목 뒤에 댑니다. 두 팔꿈치를 펴고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짧게 빠른 속도로 반복합니다. 1에서 3분 동안 합니다.
모관 운동,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돕는 모세혈관 운동. 온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고 신장도 부담을 받습니다. 자기 전에 모관 운동을 1에서 2분 정도만 해도 발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1에서 2분 정도 모관 운동을 하면 손발을 비롯하여 전신이 가벼워지며 상쾌해집니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 70%가량은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위로 올려 미세 진동하면 모세혈관의 순환 작용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모관 운동 방법.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 경침을 목에 베고 두 손과 두 발을 곧게 하늘을 향해 올립니다. 발바닥을 바닥과 수평으로 하고 손가락은 가볍게 펴니다. 이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미세한 진동을 반복하는데 1회에 2에서 3분 정도 하면 됩니다. 합장 합척 운동. 이 운동은 개구리가 헤엄치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반드시 누워서 양 손바닥과 양 발바닥을 서로 맞대고 위아래로 팔과 다리를 펼쳤다 오므렸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몸 좌우 양쪽 근육과 신경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특히 하지와 복부의 근육, 신경, 내장, 혈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생리통과 자궁 근종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을 정도로 여성의 자궁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잠자리에서 몇 분 동안 하고 밤에도 잠들기 전 몇 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발목 상하 운동. 흔히 발목 펌프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 운동은 걷는 일이 적거나 운동이 부족한 분에게 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온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발목 상하 운동을 위해 길이 30cm 이상, 지름 7에서 12cm 정도의 동그란 통나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발목이 통나무에 닿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타올을 감아서 사용합니다. 하루 2에서 3회 공복 때나 취침 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운동을 계속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압이 정상을 되찾게 되고 정맥류나 치질, 무좀 등도 개선됩니다. 발목 상하 운동 방법. 경침을 베고 반듯한 자세로 눕거나 두 다리를 편 상태로 앉습니다. 발 뒤쪽 아킬레스 힘줄에서 장단지 사이 부분 밑에 기구를 놓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한쪽 발을 20에서 30cm 위로 들어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기구 위로 떨어뜨립니다. 먼저 오른발을 20에서 30회 반복해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왼발도 같은 횟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하고 점차 늘려갑니다. 익숙해지면 50회씩 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기분 좋을 정도로 알맞게 하십시오. 단 왼발과 오른발을 한 번씩 반복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전신 좌우 회전 운동, 온살돌이. 온살돌이라고 불리는 이 전신 좌우 회전 운동은 전통 기공 수련법입니다. 몸도 고르게, 숨도 고르게, 마음도 고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칙적으로 이 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춤추듯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온살돌이 동영상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서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시선은 전방을 지그시 멀리 바라봅니다. 먼저 몸의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 두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축으로 하여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좌측 방향으로 90도 정도 돌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놓는데 이때 양 무릎은 굽히지 않고 상체는 이완되어 있어야 하고 움직인 발은 땅에 닿자마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합니다. 발을 돌리는 각도를 90도라고 했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동작 속도도 자신에게 편안한 대로 하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가 좋으며 하다 보면 관성이 생겨 저절로 몸이 돌아갑니다. 이 운동은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상 계속하면 호흡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건강 회복이나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면서 자기 암시법이나 자기 관찰법을 함께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나았다, 다 좋아졌다,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 등 단정적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속삭일 때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음과 신념, 생기호흡과 복식호흡법. 많은 질병이 저산소 저체온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관련되어 있음이 지난 100년 동안에 과학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체내 산소 부족이 암 발병의 환경임을 증명하여 20세기 초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2차례나 나왔고 2019년 노벨 의학상도 암세포의 산소 이용에 대한 유전자를 찾아낸 공로로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숨은 쉬고 있지만 산소를 세포에 충분히 공급하는 호흡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생기호흡은 폐 저변까지 산소를 가득 채워 전신의 세포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호흡법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며 바른 자세로 앉아 두 손을 아랫배에 모으고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이때 코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생기가 아랫배를 가득 채우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어 가득 채우는 것처럼 생기를 아랫배에 채우고 항문에 괄약근을 조여 5에서 10초 동안 숨을 참고 빵빵해진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무리하게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때 숨이 좀 찰 수 있는데 평소의 숨쉬기처럼 들이쉬고 내쉬기를 1회하면 곧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깊은 생기호흡과 평소 호흡을 교대로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생기호흡은 상상법과 함께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생기를 빨아들여 아랫배를 채운 후 숨을 멈춘 5에서 10초 동안 우주의 모든 생기가 흘러들어와 가득 채우고 있다고 믿고 상상하고 천천히 내쉴 때는 다 나았다 또는 나는 최고로 건강하다와 같은 식으로 속갯말을 하며 상상합니다. 이어서 평소에 호흡을 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생기호흡을 20에서 30회 한 다음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10에서 20회 정도 자연스러운 평소 호흡을 합니다. 이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취침 전에 이 생기호흡을 실천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동안 나의 신념과 상상의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잠재의식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하고 원한다면 아침에 한 차례 더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손뼉 치며 웃기, 만세 부르기, 기쁨이 넘쳐 힘껏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크게 웃는 것은 심신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황을 상상하며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크게 웃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테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분을 느끼면서 지금 힘껏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 좋다, 기쁘다 소리치며 웃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자세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이와 같이 외치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만세 부르기를 해도 좋습니다. 한 번 하는데 3에서 5분 정도면 됩니다. 특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환자나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신경증 환자들이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매일 2~3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긴장 이완과 상상법. 이 기법은 대체로 심장박동수를 느리게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계와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신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쉽게 익혀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방법이지만 치유 효과는 뛰어납니다. 긴장 이완과 상상법의 원리는 환자 자신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면 그 이미지 정보가 유전자에 전달되어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청사진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상 속 이미지가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의 확실성 정도만큼 치유 효과도 높아집니다. 긴장 이완과 상상법 실행 순서. 1.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2.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3.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쉴 때마다 긴장이 이완된다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4.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5. 다음에는 즐거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어느 곳이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면 좋습니다. 2에서 3분간 그곳에 자신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6. 자신의 몸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곳을 떠올리며 자신의 면역 체계와 방어력이 모두 완전하게 치유한다고 믿고 상상합니다. 암 환자라면 암이 자신의 몸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 모습을 떠올리며 암이 아주 나약하고 혼란스러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신의 면역 체계와 자연 방어력이 강력하게 암세포를 제압하여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녹여버린다고 믿고 상상합니다. 지금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있다면 그런 치료가 암을 완전히 제압하여 체내의 암은 남아있지 않고 건강한 세포는 더욱 건강해진다고 믿고 상상합니다.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면 통증 부위로 백혈구 군단이 흘러들어가 통증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몸의 문제가 무엇이든 다 사라지고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7. 이제 어떤 병도 없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8. 내 생애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떠올립니다. 그 목표 또한 달성되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건강 회복과 삶의 목표를 성취한 자기 자신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9. 이제 눈을 뜰 준비를 하며 자기가 지금 있는 방을 의식합니다. 10. 눈을 뜨고 평소 생활로 돌아갑니다. 긴장이완과 상상법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가까이에 둡니다. 늘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믿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 그림은 벽이나 천장에 붙여놓고 늘 바라보아도 되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아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긴장이완과 상상법을 할 때의 유의사항. 환각 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하면 안 됩니다.
하루 2에서 3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원한다면 더 많이 반복해도 됩니다. 치료자나 다른 사람이 방법의 순서를 읽어주며 유도할 수도 있고 스스로 준비해서 해도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과거의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빛의 명상. 빛의 명상은 매우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긴장이완과 상상법의 하나입니다. 프랑스 의사 고드 프로이가 처음 창안했는데 환자와 가족, 치료자가 함께한다면 공명 파동을 일으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라 각각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가능하며 자주 연습하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마음이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환자들에게 빛의 명상을 권했는데 환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좋아했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것은 몸이 아픈 환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온갖 고통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빛의 명상 방법 1.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해도 되고 환자라면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눈을 감는 편이 좋지만 숙달되면 눈을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2. 심신의 긴장을 이완한 후 아랫배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약 1분간. 3. 이제 호흡에 신경 쓰지 말고 밝고 영롱한 빛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정수리를 비추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빛의 색깔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슨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약 1분간. 4. 이제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 머릿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머리 내부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 1분간. 5. 빛은 목을 통해 양쪽 어깨로 흘러가 손가락 끝까지 가득 채우며 다시 목을 통해 흘러내린 빛은 온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온통 빛뿐입니다. 약 1분간. 6. 빛은 가슴에서 배로 천천히 흘러내려 복부를 가득 채웁니다. 머리에서 배까지 온통 빛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약 1분간. 7. 빛은 이제 양쪽 대퇴부를 타고 두 다리로 흘러내려갑니다.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오직 영롱한 빛으로 충만합니다. 약 1분간. 8. 이제 이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면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한없이 멀리 퍼지는 빛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우주는 오직 맑고 고요한 빛으로 충만합니다. 약 1분간. 10. 이제 내 몸도 어떠한 물질도 없으며 영원히 계속될 생명의 빛만 가득합니다. 자, 이 빛이 바로 나의 참 생명입니다. 약 2분간. 11. 이제 온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므로 모두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제 온 우주가 바로 내 생명이므로 모두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이 담긴 생명의 빛이 온 우주로 한없이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인상과 느낌을 가집니다. 시간 제한 없음. 40분 합장법. 양 손바닥을 마주 합하는 동작이어서 합장법이라 부릅니다. 마주한 두 손의 위치는 얼굴 높이에 두고 가능한 한 합장한 팔을 수직으로 똑바로 합니다. 손가락의 중지가 적어도 두 번째 마디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손가락들은 첫 마디까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 자세를 40분간 유지하는데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한 번만 해도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합장한 손의 위치를 얼굴 높이에 두는 것은 팔꿈치를 심장보다 높게 올림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인체의 혈액순환 시간은
1회에 19에서 23초로 100회 순환을 목표로 한다면 1900에서 2300초가 걸립니다. 그런 까닭으로 합장 자세를 40분, 약 2400초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합장 자세는 척추를 축으로 하여 인체의 좌우 대칭이 균형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자세도 바르게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 잡히며 체액도 산성과 알칼리성이 중화 상태가 됩니다. 40분 합장법을 하는 동안 빛의 명상법을 해도 좋습니다. 합장한 손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하늘로부터 빛이 흘러들어와 그 빛이 내 몸의 어두운 병적 요소들을 모든 밝은 빛으로 바꿈으로써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신념요법. 이루기 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영상적 이미지로 상상하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기입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앙, 철학적 신념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신념 체계를 따라서 기도하거나 어떤 문구, 노래 가사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믿는 척하거나 믿도록 노력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의 말이나 문구를 쓸 때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나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은 것보다 이미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와 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의 단정적인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가 이미 완결되었다고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약을 쓰거나 의학적인 방법을 계속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병은 나았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질병에서 건강 증진 쪽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신념요법 실천 방법.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온전케 되었다. 나는 최고로 건강하다. 뭐뭐뭐가 이루어졌다 와 같은 문구를 메모지에 적어 틈나는 대로 말을 선언하고 그 이루어진 현실을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실천을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그 문구를 몇십 번씩 노트에 쓰는 연습을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산책. 아바타 프로그램의 한 기법입니다. 산길이나 숲길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제대로 하면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훈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걸으면서 하는 이 훈련은 삶 전반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 특정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마다 이 연습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면 참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산책 방법. 1. 먼저 걸어갈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합니다. 2. 목표 지점을 향해 걸을 때 걸음마다 두려움이나 노여움이 동기가 되었던 행동, 품었던 생각이나 의도를 말로 속삭입니다. 말하기 싫었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했거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거나 변명할 필요가 있는 행동이었거나 그 무엇이든 간에 다 포함시킵니다. 또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행동도 모두 포함합니다. 3.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의 길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4. 목표 지점에서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걸음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라 라고 축복의 말을 속삭입니다. 5. 과거의 모든 생각과 사건들을 놔두고 현재의 모든 상황이나 사물을 찬탄하고 감사하며 바라봅니다. 자비심 연습. 아바타 프로그램의 한 기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남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자비심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비심 연습의 5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혼잣말로 다음을 말합니다. 1.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2.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3.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4.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5.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몸 돌보기. 아바타 프로그램의 한 기법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건강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몸 돌보기 방법. 1. 혼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옷을 벗고 자기 몸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2. 가볍게 몸을 두드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몸에게 말을 겁니다. 몸을 아주 귀여운 반려동물처럼 대합니다. 3. 이때 따뜻한 오일을 사용하여 온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도 좋습니다. 성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따뜻이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4. 자기 몸을 용서하고 사랑해 줍니다. 결점을 지닌 타인에게 이해심과 자비를 베풀듯이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며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기타 실천법, 간 청소법. 수만 명의 만성질환과 난치병 환자들이 피와 장을 해독함으로써 치유되었는데 간 청소법으로 더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임상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간 청소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간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이나 노폐물을 해독하는 디톡스 으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간을 청소하는 것은 해독의 꽃이라 부를 만합니다. 간을 청소해 준다면 인책 해독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간 청소법은 간과 담낭에 쌓여 온갖 병이 생기게 하고 잘 낫지 않게 만드는 독성 노폐물과 담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유법입니다. 간 청소는 준비 과정을 포함해 일주일 정도 걸리며 한 달에 한 번 6개월 동안 계속하시고 그 후에는 1년에 2회, 즉 6개월마다 1회 계속하시길 권합니다. 1. 준비 과정. 간과 담낭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준비로 첫 5일 동안 사과 주스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되도록 여러 번 나누어 마십니다. 온종일 지속적으로 마시면 담석이 부드러워집니다. 사과 주스는 되도록 유기농 사과를 압착한 주스가 좋으며 사과 체리 주스, 사과 농축액이나 물에 희석된 크랜베리 주스 100ml를 물 1리터에 희석한 유기농 사과 식초를 대신 마셔도 됩니다. 1. 1에서 5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과 주스 1리터를 오후 6시까지 마십니다. 이때 녹즙을 함께 마십니다. 사과 주스 1컵, 녹즙 1컵, 점심 식사 1시간 전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2. 6일째 토요일 사과 주스 1리터를 정오 12시까지 마십니다. 녹즙을 함께 마십니다. 사과 주스 1컵, 녹즙 1컵.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오후 1시 이후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만 드십시오. 2. 간 청소 과정. 본격적인 청소 과정입니다. 가능하면 주말, 토에서 일요일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6일째 오후 6시, 저녁 8시, 다음날 일요일 새벽 6시, 아침 8시, 죽연물을 마십니다. 모두 4번에 걸쳐 나누어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 1.5리터에 고품질의 죽염 1숟가락, 이 1.5리터 죽연물을 4등분하여 시간에 맞춰 드십시오. 2. 저녁 10시, 레몬 1개, 300ml 귤즙, 120ml의 올리브오일, 귤즙 대신 오렌지즙이나 자몽즙도 가능합니다. 올리브오일은 냉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이용합니다.
잘 섞은 레몬 귤 오일 주스를 일어서서 5분 이내에 마십니다. 이후 30분 동안 베개에 2개를 겹쳐 쌓아 베고 누워 있습니다.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30분 후에 베개 하나를 뺀 후 반드시 누워 주무세요. 옆으로 눕는 경우에는 오른쪽 간 부위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눕습니다. 엎드려 주무시지 않도록 합니다. 3. 7일째 일요일 새벽 6시에 죽연물을 드세요. 아침 8시에 죽연물을 드세요. 아침 10시에 녹즙을 드세요. 간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6개월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관장. 숙변이 무서운 것은 손상된 장 점막을 통해 마치 물이 새어 들어가듯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며 장누수 증후군은 세포와 혈액의 내독소 혈증을 일으켜 많은 병의 근원이 됩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숙변이 있습니다. 더러운 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에서 낫고자 한다면 반드시 숙변을 없애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체질 개선, 피부 미용, 체중 감량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장을 깨끗이 하는 청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커피 관장법을 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채식과 녹즙 절식으로 장 내용물을 비우고 여기에 장 청소를 해주면 장벽에 달라붙어 있던 숙변이 피부에 때가 벗겨지듯 떨어져 나올 것입니다. 커피 관장 방법. 커피 관장은 서양에서는 오래전에 실행해온 치유법으로 체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설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를 혼합한 관장액을 사용하면 커피의 카페인이 간을 자극하여 온몸의 독을 배설시키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커피는 반드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것이어야 합니다. 커피 관장액 만드는 법. 1. 정수된 물 약 1.2리터와 커피 3숟가락, 즉 36g을 유리나 세라믹 용기에 넣고 끓입니다. 뚜껑을 열고 끓이세요. 2. 끓기 시작하면 3에서 5분 후에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3.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약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4. 불을 끄고 체온 정도의 온도로 식히며 커피가루가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5. 위의 맑은 커피액을 관장기에 넣어 관장액으로 사용합니다. 6. 1회 관장액으로 500에서 800ml 정도 사용합니다. 커피 관장 방법. 1. 관장 주입 용기에 관장액을 넣은 후 관장 큐브 안에 공기가 빠지도록 링거 조절 장치를 열어 관장액을 약간 흘려보낸 후 다시 잠급니다. 2. 바닥에서 최소 80cm 높이에 주입 용기를 걸고 튜브 끝에 윤활 젤, 글리세린을 바릅니다. 3. 몸 오른쪽이 바닥에 닿도록 누운 후 튜브를 항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주입해 넣습니다. 이때 튜브를 약 10에서 15cm 정도 직장 내로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절 장치를 풀어 관장액이 천천히 장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커피액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합니다. 5. 관장액을 넣은 후 장으로 들어간 커피액이 S자 결장에 머물도록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모으고 깊은 숨을 천천히 쉽니다. 6. 이 자세로 12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한 후 배출합니다. 커피 관장은 암 환자의 경우 4에서 6시간마다 한 번씩 하면 좋고 통증이 심할 때는 더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관장이 익숙해지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좌변기에 앉은 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온열요법. 모든 병의 원인은 몸이 차가운 상태, 곧 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에게 냉증은 질병과 불건강을 부르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이 손상된 암 환자나 만성 통증,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같은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온열요법이 필요합니다. 온열요법은 몸의 여러 장기에 열을 가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혈액과 체액이 순조롭게 흐르면서 몸 구석구석으로 영양분과 산소, 에너지가 전달되어 대사활동을 높이고 면역계, 순환계, 신경계, 호르몬계 등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몸의 장기 중에서도 흉선, 간, 비장, 소장, 신장, 선골, 발바닥은 생명의 방어선인 면역 방어 시스템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역 방어 시스템 관련 장기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장기 부위에 온열요법을 해주면 좋습니다. 온열요법 도구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여러 온열 찜질기를 사용해도 되고, 이런 것이 없다면 다림이나 불에 달군 돌을 수건에 싸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용합니다. 온열요법 방법. 준비물, 소형 온열 찜질기나 다리미 등을 준비하고 수건 등을 더 씌워 온도를 조절합니다. 속옷 위에나 수건을 피부 위에 대고 기분 좋을 정도의 온도로 마사지합니다. 전체 온열 찜질 시간은 15에서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한 부위를 대략 1에서 2분 정도 또는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의 시간 동안 찜질하고 다음 위치로 옮겨갑니다. 매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1. 흉선 1에서 2분. 목과 쇄골 바로 아래 흉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열기를 지그시 대거나 문지릅니다. 2. 간장 1에서 2분. 오른쪽 팔꿈치가 닿는 간 부위를 넓게 문지른 후 간에서 배꼽을 향해 담즙이 흐르게 하는 식으로 온열기로 문질러줍니다. 3. 소장 1에서 2분. 배꼽 주위를 잘 덮입니다. 냉한 체질의 경우 배꼽 및 심부의 단전에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4. 비장 1에서 2분. 왼쪽 팔꿈치가 닿는 부위가 비장이며 여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5. 양쪽 콩팥 1에서 2분. 등 부분의 허리 위에서 맨 아래쪽 갈비뼈 끝 근처의 좌우 두 군데가 콩팥 부위로 여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선골 1에서 2분. 골반 위 삼각형의 평평한 뼈가 선골입니다. 엉치뼈. 7. 발바닥 1에서 2분. 양쪽 발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열을 가합니다. 암 환자나 냉증이 심한 환자들은 위의 방법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집중적으로 70도씨가량의 고온으로 온열요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20에서 30분씩 전신에 열을 가하여 땀을 냅니다.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5에서 6배 증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온열요법은 긴장 이완과 상상법 같은 자기 암시법과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온열 치료를 할 때 땀이 많이 나오는데 따뜻한 열에 의해 체내의 모든 암세포나 다른 질환이 모두 녹아서 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 몸속에는 완전히 깨끗한 세포만 남았다고 믿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 몸에는 모든 병이 사라져 없고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 라고 믿고 상상합니다. 나체요법, 산소요법, 풍욕. 옷을 모두 벗고 온몸의 피부가 바깥 공기에 노출되도록 하여 피부의 호흡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일종의 풍욕, 즉 공기 목욕입니다. 피부를 통해 몸속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고 외부로부터 신선한 산소와 질소가 들어와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나체요법은 온열요법과 더불어 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법입니다. 암은 몸속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로 평소 나체요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고 신선한 산소가 늘 몸에 들어오므로 암에 잘 걸리지 않고 암 환자도 하루 7에서 10회 실천하면 암 치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관절 류머티즘, 심장병, 만성 간질환, 만성 신장질환, 소화성 궤양, 알레르기, 만성 피부병 등 모든 만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체요법 방법 1. 창문을 모두 열고 방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한 후 가능하면 옷을 모두 벗고 온몸이 공기에 노출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담요나 이불을 덮었다가 열어 젖히기를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혼자 해도 좋지만 중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2. 이른 아침이나 저녁 취침 전에 규칙적으로 하고 환자들은 낮에도 자주 하는 편이 좋습니다. 3. 1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가량이며 다음 나체요법을 할 때까지는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4. 나체요법을 한 후에는 목욕을 해도 좋으나 목욕한 직후에는 나체요법을 하지 않으며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합니다. 나체요법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 호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몸속의 여러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좋은 신호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집니다. 이 요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겨자팩 찜질. 이 방법은 폐렴, 폐결핵, 늑막염, 목감기, 기침, 천식, 신경통, 인후통, 기관지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도 좋은데 매일 규칙적으로 종양 부위에 2에서 3회 찜질을 계속하면 암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법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능가할 만큼 종양 크기를 줄여주는 온열 효과가 있음을 일본 오사카 대학 고다 교수가 임상 성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겨자팩 찜질 방법 1. 겨잣가루와 밀가루를 반씩 섞어 따뜻한 물로 개어 반죽을 만듭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약 55도씨 정도가 좋으며 30도씨 이하 찬물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2. 반죽한 것을 비닐봉지 위에 빈대떡처럼 얇고 넓게 편 후 그 위에 거즈나 천을 덮습니다. 3. 천을 댄 쪽이 피부의 환부에 닿게 합니다. 피부에 대기 전에 피부 보호를 위해 알로에 젤이나 코코넛 오일 등을 바른 후 팩을 합니다. 4. 1에서 2분 후 피부 발진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 피부가 붉으면 바로 뗍니다. 5. 찜질 부위에서 곧바로 뜨거운 열감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오래 참으면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무리하게 참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찜질합니다. 6. 찜질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 부위를 잘 닦아줍니다. 그 다음 다시 알로에 젤이나 코코넛 오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소금물 마사지. 이 방법은 모든 피부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계속하면 웬만한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피부 반응이 좋아집니다. 절식과 생채식, 나체요법을 병행하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 마사지 방법 1. 깨끗한 물 2리터에 천일염이나 볶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타서 잘 저어 녹인 후 100도씨로 끓입니다. 이때 흰소금, 정제염은 쓰지 않습니다. 2. 소금물을 40도씨 정도로 식혀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합니다. 가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3. 15에서 20분가량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몸을 씻습니다. 이때 비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물로 씻은 후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깨끗한 내의를 입습니다. 흡각요법. 피부에 흡각기를 붙인 다음 음압을 이용해 잡아당기는 요법입니다.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든 냉증이 있을 때 이 흡각요법을 하면 그 부분의 피부가 따뜻하게 변합니다. 동양 전통의 부항요법과 비슷한 이 요법은 서양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각기가 있으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각종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관절 류머티즘, 아토피와 무좀, 습진 등 피부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전신상태가 좋은 암 환자, 비만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흡각요법이 신체에 미치는 작용은 다양합니다. 막혀있는 피부 숨구멍을 열리게 하여 피부 호흡을 활발하게 촉진해 피를 맑게 합니다. 허파의 호흡작용을 돕고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피부 땅구멍과 지방샘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서 생기는 통증 부위에 이 요법을 시행하면 혈액순환이 원만해져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오줌이 잘 나가도록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흡각요법 방법. 전신에 흡각기를 붙여 약 40분 동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 처음 시행하는 날은 엎드려서 등 전체와 다리 전체에 수십 개의 흡각기를 붙입니다. 2. 처음 흡각기를 붙일 때는 살갗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잡아당겨 고정되게 합니다. 3. 약 5분 후 다시 잡아당기는 음압을 가합니다. 이때 통증을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으며 어떤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압력을 풀어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4. 약 5분 후 또다시 한 번 더 잡아당기는 음압을 가합니다. 5. 약 40분 동안 이 방법을 실행하면서 치료자는 피부와 흡각기 부착 상태를 잘 관찰합니다. 피부 색깔의 변화는 상관없지만 물집이 생기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은 사람은 물집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집 크기가 콩알만해지면 바로 그 부위의 흡각기를 떼어냅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은 곳은 계속 그대로 둡니다. 6. 40분가량 지나면 모든 흡각기를 뗍니다. 알로에 젤이나 코코넛 오일 등을 피부에 발라 잘 문질러줍니다. 7. 하루는 쉬고 격일로 몸의 뒷부분만 같은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물집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흡각기를 떼어내면서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40분 동안 붙여놓아도 피부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몸 뒷부분 치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8. 그 다음에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가슴과 배, 다리 앞쪽에 흡각기를 붙여 몸 뒷면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흡각요법을 진행합니다. 물집이 생겼을 때 흡각기를 그냥 계속 놔두면 물집이 알밤만하게 커지면서 흡각기 안쪽이 독수, 즉 노폐물로 가득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손상되어 통증이 생기므로 즉시 떼어냅니다. 흡각요법을 며칠 동안 계속하면 체내 독소가 피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오줌으로도 빠져나가 오줌 빛깔이 짙고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흡각기를 몸 전체에 빈틈없이 다 붙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는 부위에 몇 개만 붙여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흡각기를 붙였을 때 피부 반응이 거의 없으나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피부가 검붉게 변하거나 깨알 크기의 응어리가 올라오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몸살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